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이 무역 정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무역 정책의 목표와 시대적 유형, 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비관세 장벽의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무역정책 순서는 1절에서는 무역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관세, 3절에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이러한 무역정책, 무역정책의 의의인데 국가가 개입을 통해서 정책을 시행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그리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그 다음에 국민의 후생의 그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출입의 개입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를 할 수 있겠죠. 자,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후생의 향상 도모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출입의 개입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후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무역 정책은 오직 수출 확대와 수입 규제를 통한 국제 수지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내적 경제 정책과 더불어서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정책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대내외적 경제와 관련된 제반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책의 대상은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기술 등 국제 간 거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역정책의 특징인데, 무역정책의 특징, 무역정책은 대내적으로 각각의 국내 경제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역정책을 통해서 생산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을 하고요. 생산과 고용 증대를 하기 위해서 자국 산업의 그 보호 육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역정책을 통해서 무역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을 통해서 생산과 고용 증대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수출을 증가시키면은 수출이 늘어나면은 수출 산업이 활성화되겠죠.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산업은 활성화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연관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 수준이 향상되겠죠. 고용이 그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대외 거래를 규제하는 무역 정책, 대외 거래, 수출입 거래를 규제하는 이 무역 정책은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수출입에 개입을 함으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 수준이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무역 정책의 실시, 무역 정책은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적절한 무역 정책의 운용은 적절하게 무역 정책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결국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 후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무역정책의 그 효과는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국내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의 효과는 국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무역 규제 정책을 실시를 하면은
실시국이 유리하겠죠.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수출을 증대하는,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정책을, 무역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수출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 수출 산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도 활성화될 거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와 같은 국내 경제에 실시하는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 무역 정책, 무역 규제 정책은 타국에게는 불리한 효과,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일국만이 이익을 얻게 된다면, 만약에 이와 같은 무역 규제 정책을 실시를 통해서 어떤 일국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입는 국가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역 정책에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무역 정책의 목표. 무역 정책의 목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역 정책의 목표는 첫 번째, 무역 정책의 목표에서 첫 번째, 국내 산업보, 그다음에 국제 수지 개선, 국내 고용 증대, 물가 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 바로 무역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수지 개선하고 고용 증대시키고 물가 안정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무역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선 국내 산업보호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등이 만약에 국내 상품이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외국의 상품이 수입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국내의 산업은 우위축될 겁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국내 산업은 우위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겠죠. 이와 같이. 자, 이런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관세 장벽, 테립 베리어스,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을 구축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보호. 그러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되면은 자국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소득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수지 개선입니다. 국제수지. 무역 정책을 통해서 자, 수입하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입은 줄어들겠죠. 수입은 줄어들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무역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고, 자, 수출이 증가하겠죠. 수출 장려 정책. 그러면은 수출이 증가할 겁니다. 수출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되겠죠. 밸런스는 개선이 될 겁니다. 무역 수지는 개선이 될 거다는 얘기죠. 자,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역 정책을 시행을 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용 증대, 국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 외국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무역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X는 이건 수출이고요. M은 수입입니다. 수입이 감소하면은 그러면은 국내 생산이 증가하겠죠. 생산. 자,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이와 같이 고용이 늘어나겠죠. 이런 거예요. 자, 고용을 증대를 목표로 무역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무역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자,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역 정책을 갖다가 실시하는 거죠.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상승이나 혹은 하락을 조정을 통해서 국내의 물가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역정책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국내 물가가 상승이 가파르다, 좀 안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국내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고요. 이게 부족하고 수요가 과잉이란 뜻이죠. 수요가 높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높아.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겠죠. 자,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 되겠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출을 갖다가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갖다가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을 장려하는 관세를 내리거나 등을 통해서 수출이 잘 되도록 수입을 장려하는 그러한 그 관세를 내리거나 혹은 없애거나 함으로써 국내의 공급을 충분히 늘려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가 안정되겠죠. 물가가 안정. 이러한 그 무역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가가 아주 하락할 때는 수출을 장려하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그런 무역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물가는 안정되겠죠. 이와 같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역 정책을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무역 정책의 목표, 국내 물가 안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에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독과점인 경우에 그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왜곡됩니다. 왜곡. 이와 같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국내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왜곡될 때, 그러면은 이때 무역 정책을 동원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곡됐어요. 독과점이니까 이 독과점이 독과점을 갖다가 이제 독과점이니까 요거를 경쟁 상태로 유도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경쟁에 의해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의 그 왜곡이 해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가 몇 개의 기업으로 인해서 독점 상태다. 독점이에요. 독과점. 독점과 과점. 혹은 몇 개의 기업에 의한 지배, 과점, 독점, 하나의 기업에 의한 지배죠. 그 상품의 어떤 재화의 국내 시장의 어떤 독점이나 독과점인 경우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왜곡됩니다. 왜? 자기 맘대로 가격 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 수입을 갖다가 동일 재화의 수입을 갖다가 장려하는 정책. 어떻게? 관세도 내리고요. 이러한 그 값싸고 좋은 상품이 국내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무역 정책을 실시를 하면은 이제 경쟁 상태가 되겠죠. 외국에 값싼 상품이 들어오면은 국내 기업도 이러한 그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갖다가 늘림으로써 효율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경쟁력을 외국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어떤 생산을 갖다가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혁신을 해야만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경쟁 하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역정책의 목표로서 다섯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무역정책의 목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당연히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출이 증가하고 자, 수입이 감소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럼 무역정책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생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고용이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겠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역정책 실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역정책의 목표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 산업보, 그다음에 국제 수지 개선, 국내 고용 증대, 국내 물가 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 성장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인데 간단히 이 흐름을 보호무역주의 혹은 자유무역주의 이 흐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역사적으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교차해 왔어요. 자, 우리 인류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요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16에서 18세기 사이죠. 요 시에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상주의 보호무역이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 시대에 16, 18세기에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상주의를 겪었어요. 그 뒤에 19세기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와 그리고 미국과 독일 등 그 유치산업 보호 요 시기죠. 유치산업 보호 정책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이런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와 그리고 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국과 독일 등의 그 유치산업 보호 정책과 이 시기에 같이 했어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이 같이 했던 시기고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식민지와 시장 확보를 위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과 보호무역의 성행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그 역사의 그 물줄기를 바꿔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식민지 시장 확보를 위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차 대전의 그 원인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끈 경제 사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나폴레옹 전쟁 후에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는데 그때까지 약 100년 동안은 전쟁의 참혹함이 거의 없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자유무역, 사유재산, 제한된 정부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전성기로서 현대 유럽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 자유주의 사상이 19세기 말부터 보호무역, 정부 개입, 큰 정부를 기초로 하는 경제적 국수주의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1776년에 애덤 스미스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국부론에서 국가주의였던 중상주의의 오류를 지적을 하면서 자유주의 기업과 자유무역을 주창을 했어요. 그리고 1812년에 비교 우위의 기초를 둔 데이비드 리카도의 그 자유무역 이론에 따라서 1846년 그 유명한 곡물법과 1853년에 항해 조례가 철폐가 됐고요. 이러한 조치들은 영국 경제를 자유경제로 전환시켰고요.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험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이 영국의 명을 따르면서 19세기에 자유무역 시대가 열립니다. 국가 간 무역으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졌고요. 상호 존중과 우위가 돈독해졌어요. 사람들은 자발적 거래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것을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를 늘리는 방법이 정복과 전쟁이 아닌 무역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국가가 중상주의의 경제적 국수주의를 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은 분업을 통한 자발적 거래를 깨뜨려서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죠. 그런데 분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업은 평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는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작용합니다. 즉 자유무역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1870년대 이후에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 선두주자가 독일이었고요. 독일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경제적 국수주의로 돌아갔어요. 프랑스 역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프랑스 내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해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유지했던 영국조차도 해외 투자를 억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중둔해서 세계 요 사이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거죠. 이와 같이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유무역주의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그러면서 시장 확보와 식민지 확보를 위한 그런 갈등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자유무역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수주의자들, 보호무역주의자들이죠. 국수주의자들은 국민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복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히틀러가 커피를 얻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커피 생산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민족적 자긍심과 함께 시기와 증오를 불러일으켰고요. 경제 문제를 유대인 탓으로 돌렸어요. 여기에 설득당한 독일인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유주의가 아닌 나치즘을 선택을 했고요.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바로 그것이죠. 또한 제1차 세계대전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 대공황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공황 때 미국이 채택했던 악명 높은 법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어요. 그냥 국수주의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 국수주의, 울트라 내셔널리즘, 국수주의였어요. 상대방이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든 말든 내 이익만 보호하자는 그런 것이었죠. 이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경제적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었는지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내건 요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요 가트는 GATT 가트는 가트 체제가 출범을 합니다. 보호무역을 고집하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이로써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의 그 논쟁도 종지부를 찍는 듯 했어요. 이제 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의 그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미국 경제가 약화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또다시 이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신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그 후에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것은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등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다자간 무역 라운드인 이 DDA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긴 하지만 양자간 FTA가 확산되는 등 자유무역 시대가 계속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그림자가 어른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을 했죠. 미중, 미EU 등등 미국과 다른 지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신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침체와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는 WTO 하에서의 그 자유무역 체제와
다음에 FTA 지역 무역이 혼재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무역 정책이 흘러왔고요. 이어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정책, 무역 정책의 그 시대적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상주의 무역 정책인데 18세기에 중상주의 무역 정책이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 중상주의 무역 정책이 시대였던 그 보호무역 정책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상주의 무역 정책입니다. 자, 16, 18세기 사이에 유럽의 그 여러 국가에서 채택된 절대 왕조 시대의 경제 정책으로서 요 화폐를 중시하는 화폐 중시, 금, 은을 중시하는 그리고 외국 무역의 존중, 제조업의 보호를 특징으로 하고요. 요 중상주의 무역 정책은 국제무역을 관세나 조세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를 축적을 도모하는 것. 도모하는 사상이 바로 요 중상주의 무역 정책이고요. 초기에는 요 중금주의 정책에서 무역 정책으로 무역 차액 정책으로 전환하고요. 다시 이게 산업보호 정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중금주의 정책이었고요. 그 이후에 무역 차액주의, 그 다음에 산업보호 정책으로 발전하게 돼요. 우선 초기에 중금주의, 14세기경에 중세 국가들이 금, 은의 축적에 의해서 자국의 부를 증가시키려는 사상이 바로 중금주의예요. 금, 은을 축적하는 것이 국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외국 무역을 직접 통제를 하고요. 관리하여 수입을 통해서 금은을 반입을 하고요. 금은의 수입은 반입하고 축적을 합니다. 반면에 획득한 금은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사상이 바로 중금주의 사상이에요. 중금주의.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역차액주의로 이게 바뀌게 되는, 전환하게 되는데, 무역차액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서 이 초과 수출에 의한 무역 차액을 가득하여 화폐 축적을 통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사상. 자, 수입은 억제하고요. 수출을 늘림으로써 무역 차액인 그 화폐 축적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바로 무역 차액주의입니다. 외국 수출에 의해서 화폐 수입은 증대시키고요. 외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거래에 대해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중상주의 무역 정책이 무역 차액주의에서 이제 산업보호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중상주의 후기에는 국내 시장 확보와 해외 시장 확충을 통한 산업 자본 축적에 주력을 합니다. 이 산업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은 국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자, 시장 확보예요. 해외 시장 확보. 자, 영국은 성숙된 공업을 후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자, 무역 차익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고용 수준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죠. 산업을 보호를 통한 산업자본의 축적에 주력을 하여, 산업자본의 축적이 바로 국부라고, 이게 바로 국부, 국가의 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을 갖다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는 중금주의에서 무역차액주의, 산업보호 정책으로 이와 같이 거치면서 중상주의적인 그 보호무역 정책이 이 당시에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호무역론의 그 대두와 근거인데, 보호무역론의 대두와 근거. 보호무역론의 대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대공황과 그 다음에 독일을 비롯한 미국을 중심으로 이 보호무역론이 대두를 합니다. 자, 후진국은 선진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영국보다 늦게 산업을 공업화를 시작한 미국과 독일은 후진국으로서 선진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하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경쟁력이 약하니까. 따라서 국내 산업을 선진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논거하에
이 보호무역주의가 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아까 이론적인 근거는 유치산업보호론을 들 수가 있어요. 유치산업보호론을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유치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자, 유치산업이라는 것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유치산업이라는 것은 보호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유치산업이라 해요. 자, 보호를 통해서 육성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 지금은 약하지만 보호를 하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후진국의 상품이 선진국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진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관세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유치산업 보호론이에요. 유치산업 보호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독일에서는 이런 유치산업 보호론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스무트 홀리의 그 관세법이죠. 관세법 제정. 그리고 국내 산업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고관세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스무트 홀리법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그 보호무역주의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자국의 이익만 보호하자는 것에 다름없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제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세계 2차 발발의 하나의 경제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후의 자유무역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IMF와 가트 등의 국제경제협력기구를 중심으로 50년대 초반에 서유럽에서 이 무차별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가 부활을 하게 되고요. 이 자유무역주의는 정책은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한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그 이행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 이 국제분업의 이익,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분업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경제적인 어떤 후생의 그 증가를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국제분업의 이익 측면보다는 자국의 대량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 확보에 주력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인데 자국 상품의 대량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 자유무역 시장 확보에 주력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어서 70년대 들어서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게 되는데 이 신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이나 무역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죠. 이보다 더욱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70년대 들어서 특히 80년대죠. 들어서 이 국제무역 환경의 그 급격한 변화 그리고 두 차례의 그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전후 최대의 불황을 맞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73년과 79년에 오일쇼크, 석유파동이죠. 이 오일쇼크로 전후에 최대의 불황을 맞아서 선진국을 막론하고 경제 불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행된 그 정책이 바로 신보호주의예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다른 점이 어떤 거냐 라면은 과거의 보호 대상은 유치산업이나 사양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신보호무역주의는 자, 유치산업, 사양산업을 포함해서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책 수단에서도 보면은 관세 부과를 통한 간접적인 수입 억제 정책이 아니었고요. 자, 과거의 보호무역주의를 보면은 대부분이 관세 부과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신보주의는 수출 자율 규제를 강요합니다. 자, 너희들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라. 그리고 시장 질서 협정과 같은 자율 규제를 상대국에 강요하거나 덤핑,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상계 관세 제도를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보호무역주의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는 특정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덤핑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죠. 덤핑으로 판정이 나면은 그와 상응하는 어떤 보복을 당할 수 있고요. 덤핑 관세를 부과하죠. 혹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외국으로부터의 그 수입이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긴급 수입을 갖다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이유를 들어서 혹은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상계 관세 제도는 이 상계 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 산업에 대해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을 통해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에 수입국이 그 상품 수입 상품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계 관세라고 합니다. 이런 그 덤핑이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상계 관세 제도를 강화하는 이런 그 직접적인 규제 방법을 신보무역주의에서는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이 신자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즉 8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원리를 준수하고요,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구조정, 공공재 개념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장 원리에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를 하고요, 모든 것은 시장에서 돌아가도록 시장의 경제 거래를 맡기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경제 사상인데 1970년대부터 미국 경제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 특징은 시장 원리,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에요. 시장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자유 경쟁을 통해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즉 시장 원리의 모든 경제는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개방입니다. 시장 개방.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이에요. 완전 자유무역이죠. 무차별 및 내국민 대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민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시장 원리와 시장 개방을 특징으로 해요. 이 신자유주의는. 1990년 초부터 역동적으로 실시되어 온 이 신자유주의의 그 무역정책은 각국 경제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그 완전 경쟁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 완전 경쟁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시장은 완벽한 자유무역주의, 완전 경쟁 시장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자유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